레피니티브에서 아시아 최고 애널리스트 상을 수상하셨고요. 현재는 부동산 리서치 전문기관 광순의 복덕방을 통해 투자를 통해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는 모토로 많은 분들의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아시아 최고의 애널리스트이자 한국 부동산 전문가 이광수 대표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광수라고 합니다. 박수를 주셨으니까 저는 광순의 복덕방이라는 독립 리서치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사실 오랫동안 애널리스트로서 활동했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 제가 한 10시간 넘게 한국에서 왔는데요. 어떤 말씀을 좀 드려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나온 제 책 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 어떻게는 방법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오늘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쉽게 말해서 돈은 어떻게 벌어야 되지? 이런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살은 뭐냐면 그 방법을 행동으로 어떻게 연결시킬 건지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오늘 투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넘어가서 같이 이 그래프를 한번 같이 볼게요. 이게 여러분 작은 그래프여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강남 아파트의 실제 거래된 가격입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2019년도에 이 강남 아파트는 16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2년 만에 23억 8천만 원으로 상승하죠. 그 다음에 2년도 안 지나서 15억 8천만 원으로 하락합니다.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빠르게 올랐다가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그래프 보시면 혹시 궁금한 게 뭐가 여러 가지가 있으세요? 저는 궁금한 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누가 23억 8천만 원에 샀을까? 그리고 누가 15억 8천만 원에 그죠? 샀을까? 이게 전 궁금합니다. 2년 차이였는데요. 23억 8천만 원에 누가 산지 아세요? 경제학자가 샀습니다. 그때 기준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이고 계속 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해서 경제학자가 샀다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계속되고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부동산을 샀습니다. 잘했나요? 제가 김광수 교수를 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투자는요 사실 좀 다른 행위예요. 경제를 예측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하고 좀 다르다고요. 돈을 버는 건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금리 인하되고 금리 오르는 거 다 알죠. 근데 왜 23억 8천만 원에 샀냐고요. 10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23억이 되겠죠. 근데 그거는 돈을 버는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투자는 사실 예측하기 되게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가 더 중요해요. 방법이요. 그리고 행동이 더 중요한 겁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책을 쓰고 그다음에 강의를 하실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지? 그리고 뭘 사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실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조금 더 살펴볼게요. 왜 23억 8천만 원에 샀고 왜 이걸 15억 8천만 원에 누군가는 또 샀는지. 그래서 제가 실제 조사해 봤어요. 누가 샀는지. 한번 여러분 같이 보실까요? 그분은요. 두 분이었어요. 오직 차이는 2년의 차이였습니다. 가장 비싸게 산 사람은 제임스란 분이에요. 21년 2월이었어요. 이때가 언제였냐면 기준금리가 엄청나게 내려갔을 때예요. 그렇죠? 기준금리가 내려가니까 집값은 앞으로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했고 23억 8천만 원에 강남의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이 집값이 다시 16억 원을 빠졌을 때 마이클이 이 집을 샀는데요. 그때는 오히려 금리가 엄청나게 올랐을 때요.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고 시장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샀어요. 근데 두 사람 다 공통적인 측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투자자였어요. 둘 다 투자하느냐고 샀다고요. 내가 거주하는 목적으로 아파트를 산 게 아니라 투자하려고 집을 샀단 말이죠. 보세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게 한국에서는 투자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갭 투자라는 거죠. 전세를 끼고 삽니다. 근데 제임스를 한번 보세요. 1년이 됐죠. 지난해 6월에 27층의 아파트를 샀는데 16억 원에 매입하는데 전세를 9억 8천만 원에 끼고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투자 금액이 6억 3천만 원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강남의 30평대 아파트를 6억 원에 매입한 거예요. 근데 제임스는 바로 2년 전인데 어떻습니까? 이 집을 23억 8천만 원에 매입하는데 당시에 전세가요 14억 원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럼 내 돈이 얼마가 필요했습니까? 9억 3천만 원이 필요했죠. 그죠? 근데 2년 후에 또 전세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세 가격을 또 돌려줘야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집을 13억 5천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누군가 똑같은 아파트를 6억 원에 매입하고 누군가 똑같은 아파트를 13억 원에 매입했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러분은요 지금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을 겪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불확실성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좋은 거예요. 좋습니다. 이게 10년 만에 오는 이런 변화의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의 상황을 잘 인지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잘하면 여러분도 우리가 마이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우리가 마이클처럼 행동할 건가 그 얘기를 다시 해보자고 합니다. 나는 상관없어. 나는 VVIP여서 난 제임스여도 상관없어. 이런 분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그죠? 제가 김광수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나는 제임스 괜찮아.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 마이클이 되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시장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고요. 자, 이제부터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투자는 미래에 합니다. 투자는요, 현재나 과거에 하지 않아요. 미래를 예측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미래 예측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 힘들까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예측하기 쉬우면 다들 돈 벌고 투자에 성공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투자는 미래에 합니다. 근데 미래를 예측해야 돼요. 근데 이 미래를 잘 예측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The futures that have already happened이야. 미래는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를 잘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현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우리나라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콩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콩을 심어놓고 팥 나기를 기다려요. 그러면 투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가장 미래 예측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분야일 것 같으세요? 미래 예측이 가장 안 되는 거. 자식이요. 왜요? 희망을 갖기 때문이에요. 희망을 가지니까 미래 예측이 잘 안 돼요. 희망을 버리셔야 애들하고도 안 싸웁니다. 희망을 버리시고 현재를 객관적으로 보시라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그려져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거예요. 투자에서도 똑같아요. 미래 해야 되는데 미래를 잘 예측하기 위해선 현재를 잘 분석해 보자는 거죠. 현재의 자산 가격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떠한 변동 원인 때문에 사실은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지 그 얘기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첫 번째 미래 예측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아세요? 왜 엔비디아 주가가 오르고 왜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왜 애틀란타의 왜 주택 가격이 오르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냐고요. 그걸 알아야 미래 예측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쉬운 거라는 거죠. 현재를 보는 거. 왜냐하면 현재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은 이걸 던져야 됩니다. 집값은 왜 상승하고 하락하느냐? 그게 금리 때문일까? 아니면 정부 정책일 때문일까? 아니면 인플레이션 때문일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확하게 답을 갖고 계세요? 이걸 알아야 전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미국도 똑같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모든 자산 시장은 이 원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한국의 부동산을 통해서 자산 시장이 움직이는 변동 원인을 말씀드릴게요. 결국에 30평대 84제곱미터 스퀘어미터의 잠실 아파트의 최근의 실거래가를 쭉 제가 점으로 찍어드린 거예요. 이게 잠실 5단지입니다.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근데 한번 볼게요. 이 아파트 가격이 2018년도에 14억 원 정도 됐는데 2019년도에 1년도 안 돼서 8억 뭐 이렇게 오르죠. 그러다가 2020년도에 24억대로 오르고요. 21년도에 아까 제임스가 집을 샀던 25억으로 오릅니다. 그러다가 16억으로 빠지고 다시 최근에 상승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던져야 될 질문은 왜 집값이 이렇게 빠르게 변동하고 왜 움직일까요?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이 집값은 왜 아파트 가격은 왜 상승했을까요? 사람들은 얘기하죠. 금리가 떨어져서 정부 정책이 잘못해서. 아니요. 다 틀렸습니다. 왜 올랐습니까? 자산 시장이 오르는 건 두 가지 원인밖에 없어요. 사는 사람이 많거나 아니면 공급이 줄거나. 이 두 가지 원인밖에 없다는 겁니다. 멀리 가지 마세요. 금리가 떨어져서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금리가 떨어져서 사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오르는 거예요. 금리가 떨어져도요. 사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자산 가격이 오릅니까? 금리가 그냥 저절로 올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2019년도에 두 가지 원인이에요. 집값이 올랐으니까 수요 증가와 혹은 공급 감소에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사과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거든요. 사과가 하나에 이 세 개 든 게 막 10,000원, 12,000원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한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사과 요즘 못난이 사과예요. 너무 비싸니까. 근데 사과 가격이 왜 오르냐면 갑자기 한국 사람들이 사과를 많이 먹게 된 게 아니라 사과 생산이 안 돼요. 지난해 워낙 날씨가 안 좋아서. 공급이 감소하니까 가격이 오른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제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자, 2020년도에 이 집값이 굉장히 폭등을 했는데 수요가 많아서 올랐을까요? 공급이 감소해서 줄었을까요? 둘 중에 하나 찍으셔야 됩니다. 자, 2020년도에 이 집값이 25억으로 막 엄청나게 올랐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근데 두 가지 원인밖에 없다고요. 하나는 수요가 증가해서 하나는 공급이 줄어서. 둘 중에 하나 찍으셔야 됩니다. 뭘 찍으실래요? 좀 엇갈리시죠? 근데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교육할 때 한번 써보세요. 교육할 때 써보시는 게 좋은데 애널리스트를 하기 전에 학원 강사를 되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게 학습이나 이런 거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공부할 때 문제풀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아이들 가르치실 때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답을 찍었잖아요. 그러면 아이한테 왜 이게 답이야라고 묻지 마세요. 그거는 옳은 학습 방법이 아니에요.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왜 다른 건 답이 아니야. 그래야 문제를 풀면서 학습이 쉽게 말해서 디벨롭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 2020년도에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 둘 중에서 가격 오른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수요 증가라고 말하셨어요. 그러면 왜 공급 감소는 아닙니까? 그럼 왜 수요 증가는 아닙니까, 선생님? 자산 가격이 오를 때는 만약 그 원인이 수요 증가라면 거래량도 같이 증가해요. 살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도 오르고 거래도 증가합니다. 근데 저 숫자는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2020년도에 줄었죠. 여러분 이 아파트는 원래 234건 거래되다가 157건으로 줄고 69건으로 줄어요.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원인이 뭡니까? 공급 감소란 말이에요. 공급이 줄 때는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준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2020년과 21년도에 가격이 저렇게 오른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또 하나의 답을 찾았어요. 부동산 가격이 언제 훨씬 더 많이 오릅니까? 공급이 줄 때가 더 많이 오르죠. 수요가 많아질 때보다. 그런 특징을 한국 부동산 갖고 있어요. 일단 볼게요. 자, 우리는 원인을 알았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원인은 수요가 갑자기 증가하거나 갑자기 공급이 감소하거나. 그럼 여기서 이제 한 발자국 더 들어가 보죠. 어떤 수요가 증가했고 어떤 공급이 감소했는지. 한국을 보면서 한번 볼게요. 대한민국의 일종의 투자 수요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갭 투자예요. 쉽게 말해서 전세를 끼고 사는 수요. 2017년도에 전국에서 12,770명만이 전세를 끼고 집을 샀어요. 즉 투자 수요가 12,77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5년 만에 어떻게 됩니까? 23만 명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사요. 충격적이죠. 갑자기 수요가요 10배가 증가했다고요. 대한민국에. 집이 어떻게 안 오릅니까? 폭등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강남의 아파트가 14억인데 갑자기 3, 4년 만에 10억 원 이상이 상승해서 25억 원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 건 뭐냐면 지금 전망이 아니라 한국의 집값을 움직이는 동력이라는 거예요. 변동 원인은 뭐다? 투자 수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 대고 인구 얘기를 하고 가구 수 얘기하고 이게 맞습니까? 이게 투자로 움직이는 대한민국 시장이고 그건 미국의 부동산일 수도 있어요. 갑자기 20배가 증가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시장 전망을 할 때 뭘 전망하면 돼요? 인구가 아니라 투자 수요를 전망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세상을 투자로 보는 관점입니다. 그럼 이제 공급을 한번 볼까요? 어떤 공급이 감소했는지. 그럼 우리나라의 주택 소유 구조를 아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국에 1,000만 채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6%는요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파트를 많이 보유한 사람은 1,400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인이요. 엄청나게 많은 투자자들이 개인이요. 그게 기업이 아니고 개인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요. 또 하나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있어요. 28%가요. 1주택자인데 집을 투자로 갖고 있어요. 미국에서 이런 분 보셨어요? 내가 사는 집은 월세로 살고 있는데 집을 한 채 다른 곳에 갖고 있는 분 흔치 않죠. 근데 한국에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려 전체 주택이요. 전체 아파트의 28%를 들고 있다고요. 대한민국의 1,000만 채 아파트 중에서 44%가 투자로 갖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시장에 내놓는 매물이 변동성이 커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은 팔 수 있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았다가 안 팔았다가 그럴 수 있습니까? 못하죠. 쉽게 말해서 아파트 가격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집값이 오르니까 내가 투자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팔려고 내놨다가 거두어들이죠. 그래서 2020년과 21년도에 집값이 폭등했다는 거예요. 집을 팔려는 사람들이 시장에 거둬들이고 살려는 사람들은 많고 그러면 수요는 많고 공급은 줄어드니까 집값이 오른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뭐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이라는 겁니다. 이건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의 집값이 왜 오르는지 아세요? 투자로 볼 때. 최근에 전 세계 집값인데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전 세계 집값이 수요가 감소하고 그러면서 조정받았죠. 캐나다도 빠지고 다 빠졌습니다. 근데 미국만 홀로 올랐어요. 왜 미국이 올랐을까요? 수요가 많아서? 미국의 경제가 좋아서? 이유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어떤 걸 질문해야 된다? 그 원인이 수요 증가인지 아니면 공급 감소인지 이 두 가지만 압축하면 된다고요. 매물이 엄청나게 감소합니다. 팔려는 사람들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공급이 감소해서 집값이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근데 왜 안 팔려고 할까요? 미국 사람들은. 내가 그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 금리가 너무 낮아요. 그 집을 팔고 새 집을 얻으려면 높은 대출 금리를 감당해야 되니까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물이 감소해요.
그게 단기적으로 집값 상승을 올린 가장 큰 요인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보세요. 지금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거의 3%에서 4%대의 금리고 이건 대부분 7, 80%가 고정금리입니다. 파는 순간 이거 갚아야 되고 그러면 새 집을 사야 되는데 그거는 7%, 8%의 금리를 끌어다가 대출받아야지. 어떻게 팔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매물이 이렇게 감소하는 거예요. 우리는 장기 전망을 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장기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투자로 볼 때는 장기에 대해서 너무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경제학자 중에서 돈 번 사람이 없어요. 유일하게 돈 번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존 메이너드 케인스입니다. 근데 존 메이너드 케인스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We are all dead in the long run. 장기에 모두 죽고 없는데 무슨 장기 걱정을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집값이 움직이는 이유는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시장을 움직이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이 어떻게 될 건가가 우리가 살고 싶은 그 아파트의 가격을 결정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좀 더 가볼게요. 이제 우리는 변동 원인을 알았으니까 현재는 그럼 어떤 상황인가?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우리는 변동 원인을 알았어요. 그러면 투자 수요는 어떻게 하고 있고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만 알면 이제 전망이 쉬워졌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거래량입니다. 최근에 신문 같은 거 관심 있는 거 보시면 집값이 또 오르고 있다 이런 신문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 근거는 이 거래량 증가예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다시 아까 그래프처럼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건 어떤 건가요? 시장에 가격이 다시 오르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여러분 멀리 가지 마세요. 우린 계속 수요와 공급 얘기를 할 겁니다. 가격이 조금씩 오르면서 거래량이 증가하니까 수요가 시장에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질문을 또 해야 될까요? 너 무슨 수요야? 보시는 건 서울 아파트의 투자 수요와 실수요를 구분해 드린 겁니다. 최근에 증가하는 수요는 뭐냐면 실수요예요. 투자하는 사람들은 살 마음이 없다고요. 왜요? 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게 부동산의 독특한 특성입니다. 부동산은요 어떤 자산하고 다르게 쓰면서 투자가 가능해요. 그래서 부동산이 좋아요. 이런 자산 있나요? 사용하면서 투자가 가능한? 여러분 엔비디아 주식 나 집에서 쓰고 있다. 없잖아요. 없잖아요. 금은 쓰는 게 아니죠. 보관하는 거죠. 쓰면서 사용 가치는 점점 줄어드는데 쉽게 말해서 감가상각이 되는데 투자하는 자산은 부동산이 유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실수요와 투자 수요로 나누어집니다. 부동산을 투자하려는 사람과 그리고 내가 사용하려는 사람이 나누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가격은 누가 움직인다고 정의 내렸죠? 투자 수요예요. 근데 투자 수요는 지금 감소하고 있다고요. 실수요가 단기적으로 일부 증가했을 뿐이에요. 이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현재를 보니까. 그러면 수요는 다시 줄어들 겁니다. 거래는 다시 감소할 거고 시장은 다시 혼란스럽게 되겠죠. 살 사람이 없어. 그런 와중에 한국에서 과거에 없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매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너무 팔고 싶어 한다고요. 왜 팔고 싶어요? 집이 그래서 또 어려운 지점이 있어요. 집은 언제 수익이 납니까? 특히 대한민국 주택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대한민국은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투자하시면 이따 김효지 대표님 말씀하시겠지만 사실은 인플레이션에 대항한 일드가 투자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에는요 부동산 투자를요 캐피탈 게인이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전세를 끼고 살고 그래서 월세가 워낙 낮아요. 오직 어디에서 이익을 창출한다? 팔아서. 이 사람들은 왜 팔려고 할까요? 그럼 이제 돈을 벌고 싶은 거예요. 왜?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파는 사람들이 누군지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집을 장기 보유한 사람들이 팔고 싶어요. 오랫동안 보유한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게 갖고 있는다고 수익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팔아야 되잖아요. 팔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 공통점? 이겁니다. 고령 세대의 주택 보유자들이 팔고 싶어요. 왜일까요? 이게 바로 저희가 가장 또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기도 해요. 한국에요 부동산 자산 비중을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가계부채가 높다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비중이 높다 그걸 한번 보시면 연령대별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연령이 낮을수록 부동산 비중은 상대적으로 적고 60세 이상은요 갖고 있는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졌어요. 미국에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미국은 평균 가계 자산의 30%가 부동산이에요. 나머지가 금융자산. 근데 역설적으로 어떤 상황이냐면 이 65세 이상 분들의 고령자가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인데 부채가 적어요. 부채가 8%밖에 되지 않아.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갖고 있는 집이 엄청나게 오른 거예요. 근데 갖고 있는 자산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빚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는 점점 팔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해서 이 투자에서의 독특한 현상은 뭐냐면 그 집이 그 주식이 빚으로 이루어졌으면 팔지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가상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룸이 커집니다. 어떤 룸이 커지냐면 가격의 하락 룸이에요.
아까 잠깐만 한번 볼게요. 아까 저희가 마이클하고 제임스를 봤죠. 여기서 또 하나 궁금증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아까 마이클은 16억 원에 샀죠?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누가 팔았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2년 전에 23억이었는데 누가 이걸 16억 원에 파냐고요? 여러분 파실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빚에 쪼들려서. 그죠? 빚을 못 갚아서 대출을 많이 일으켜서 어쩔 수 없이 팔았대요. 아니요, 틀렸습니다. 그 사람들은 끝까지 버티다가 경매로 가요. 집은 절대 손해보고 안 팔아요. 끝까지 버틴다고요. 누가 이 가격에 팔았냐면 장기 보유자가 팔았어요. 즉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내리는 폭도 크다고요. 이해하세요? 쉽게 말해서 내가 여러분 주식을 사잖아요.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손실 회피와 자산 처분 효과라는 건데 이게 투자에 하는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자 주식을 투자했는데 하루 만에 1,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1,000만 원을 벌어서 친구한테 전화합니다. 야 내가 밥 한번 살게. 근데 그거는 미실현 이익이죠. 팔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식사하고 다음날 아침에 왔더니 주가가 빠지네? 1,000만 원 이익이었는데 800만 원으로 줄어요. 마이클이 막 기분이 안 좋은데 마이클한테 야 괜찮아 너 아직까지 800만 원 벌었잖아. 이게 통합니까? 아니요. 그 마이클은요 200만 원 잃은 상태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합니다. 야 어제 식사를 좀 나눠야겠다. 사람들은 가격이 많이 오른 자산에 대해서 더 불안해요. 반대로 주식 투자하시면 여러분 사자마자 빠지는 경우가 있죠. 그럼 절대 못 판다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물 타요. 그러면서 나는 워렌 버핏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 난 가치 투자자야. 난 장기 투자자야. 빠진 자산은 절대 못 판다고요. 손실에 대한 고통이 크기 때문이요. 한국 시장에서 일어나는 장기 보유자와 고령 세대가 내놓는 매물의 양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변화예요. 이게 앞으로의 시장의 변화를 일으킬 겁니다. 그럼 우리는 조금 더 미래에 가까워졌어요. 투자 수요는 없는 상황 속에서 팔려는 사람들이 점점 더 증가하고 그들이 고령 세대고 장기 보유자면 가격의 하락폭이 클 수 있다는 걸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저의 예측입니다. 여러분도 각자 예측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How? 사야죠. 그럼 언제 사야 되느냐? 변화가 다시 일어날 겁니다. 그 변화는 금리가 트리거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트리거가 될 수 있는데 그 변화의 신호가 분명히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보시는 그래프는 2006년부터 2013년까지 대치동 음마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입니다. 전무로 다 찍어드렸어요. 잘 보세요. 7억 하던 아파트가 갑자기 50% 올라서 11억으로 올랐다가 다시 7억으로 빠지죠. 그러다가 이 아파트 가격이 다시 또 10억으로 올랐다가 또 7억으로 계속 빠집니다. 2007년도에 7억과 2012년도 13년도에 7억은 뭐가 달라 보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사야 되거나 자산 가격의 바닥을 얘기할 때는 많이 빠졌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의가 달라요. 우리가 투자로 세상을 보는 건 많이 빠졌다가 아니고 그 다음부터 올라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서 야 저기 제임스 이거 많이 빠져서 사라는 사람은 친구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투자 모르는 사람이지. 뭘 얘기해야 돼요? 오를 거야.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 오를 거를 얘기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는 바닥이 아니었고 2007년도는 2012년과 13년도가 바닥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이후로부터 10년간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근데 그 바닥의 신호는 가격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었어요? 거래량이에요. 모든 자산 가격이 그래요. 투자로 보신다면 그 자산 가격이 떨어졌을 때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할 때가 바로 그 다음부터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가격만 보죠. 많이 빠졌어. 사. 그랬더니 사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하가 있어요. 바닥인 줄 알았는데. 바닥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2012년, 13년도에 불과 10년 전이거든요. 이때 사람들의 행동을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기사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가격이 빠졌다가 올랐다가 다시 빠지니까 이제 다 포기 상태예요. 1년 내 3억씩 뚝. 강남의 굴욕. 이럽니다. 그러면서 이때 집값이 가장 많이 빠진 동네가 강남의 개포동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개포동을 지날 때마다 강남을 뭐라고 하면 개포동을 개도 포기한 동네라고. 1년에 막 30%씩 빠지니까. 여러분 근데 지금 10년이 지난 개포동은 개도 포르쉐 타고 다닙니다. 왜? 이 집값이 35억이 됐거든요. 근데 우리는 가격만 보니까 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시장이 변화를 못 느끼는 거죠. 변화를 인정하고 그 변화의 핵심 요소가 뭔지를 여러분들 아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저 어렸을 때 사진입니다. 2013년 기사인데 제가 이때부터 집을 사자고 그랬다고요. 아파트를 막 사자고.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웃었어요. 너나 사라고. 그래서 기자도 뭐라고 합니까? 이색적인 주장이래요.
이때는 집을 사자 그러면 이색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시장은 변화했잖아요. 제가 잘 맞췄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거고 앞으로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려면 여러분들이 투자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투자가 뭔지. 여러분들이 경제학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그래프인데요. 한번 보실래요? 우리나라 다주택자가 엄청나게 많은데 다주택자는 계속 아파트를 늘려만 왔어요. 그러다가 언제 딱 줄입니까? 2021년도예요. 2021년도에 금리는 엄청나게 내려가 있고 집값은 폭등했어요. 앞으로 집값은 엄청 계속 오를 거라고 얘기했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누군가는 집을 팔았습니다. 누구한테요? 무주택자한테요. 이러니 제가 열받아요, 안 받아요? 아니 제가 다주택자분들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냐는 거예요. 그건 저는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투자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근데 다시 또 2022년도에 다주택자가 집을 또 삽니다. 왜 샀을까요? 집값이 빠지니까. 그런데 지금 집값이 또 오른다고 누가 집을 산다고요? 실수요자들이 사고 있어요. 이 변화는 사실은 크게 뭘 알아야 행동하는 게 아니거든요. 생각의 관점을 좀 바꾸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미국 부동산은 김효주 대표님 말씀하실 거고 제가 이제 부동산의 전반적으로 제가 어떤 관점으로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다. 그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건데요. 아까도 이제 매크로 경제 얘기하면서 저희가 인플레이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했죠. 모든 물건 가격 오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이거는요. 100년 동안 뉴욕타임즈에서 조사하고 이코노미스트에서 발표한 100년 동안의 각 제품의 가격 상승률이에요. 다 올랐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전화기, 냉장고, 자전거, 심지어 달걀, 코카콜라, 포드 자동차 다 가격이 내렸다고요. 100년보다 가격이 지금 싸다고요, 여러분. 100년 전에 냉장고는 저렇게 생겼는데 저게 3억 원이었습니다. 현재 가치로. 지금 3억 원짜리 냉장고 있나요? 없잖아요. 아니 왜 물건 가격이 다 오르고 인플레이션 된다는데 왜 제품 가격이 떨어져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혁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혁신이 있으니까 가격을 낮췄죠. 기술 개발이 되고.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술 혁신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AI가 엄청난 거예요. 왜요? AI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AI를 통해서 가격을 낮출 거기 때문이에요. 자본주의의 모든 기술은 가격을 낮추는 기술이어야 돼요. AI가 어떤 가격을 낮출까요? 인건비를 낮출 거예요. 왜요? 사람을 대신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자본주의의 모든 기술은 가격을 낮추는 기술이어야 돼요. 그래서 저런 분야는 계속 1위가 바뀐다고요. 혁신, 가격을 낮추는 혁신가가 혁신 기업이 나타나서 1위를 전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런 분야에 투자하실 때는 1등 기업에 하시면 안 돼요. 반도체를 투자했을 때 그래서 삼성전자를 투자하면 안 됐던 이유입니다. 1등이었기 때문에. 밑에서 계속 전복하는 거죠. 그럼 지금 AI 반도체 1등은 누굽니까? 그럼 2등이 누군가 3등이 누군가 이걸 찾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삼성전자를 저희가 좋게 볼 수도 있는 이유예요. 왜? AI로 돌아오는 순간 반도체 1등이 아니고 꼴찌거든. 10년 전에 자동차 1등은 누구였습니까? 도요다였어요. 근데 지금 테슬라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하실 때는 저런 분야에는 혁신 기업에 하시는 게 맞다. 1등 기업이 아니라. 근데 반대로 100년 동안 계속 제품의 가격이 오른 게 있습니다. 뭐가 올랐나요? 뉴욕의 호텔, 극장, 맥주, 담배, 빵. 이런 거는 100년 동안 계속 가격이 오르기만 했어요. 왜 올랐을까요? 반대로 혁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혁신이 없으니까 계속 가격이 오르죠. 근데 여기서 아주 독특한 분야가 있어요, 여러분. 리바이스 501 청바지는 100년 동안 올랐는데요. 옷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브랜드가 있기 때문이에요. 브랜드가 있으면 내 제조 원가는 떨어져도 가격을 소비자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브랜드가 중요해요. 여러분 사업하실 때 그래서 가격은 낮추는데 브랜드를 가진 사업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애플이 위대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기네 제조 원가는 낮추는데 브랜드로 아이폰 가격은 계속 올리잖아요. 아니 왜 부동산 얘기하는데 여기까지 왔을까요? 이거 미국에서 집 짓는 건데요. 10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100년 전에 일하시는 분을 오려서 배치해 놨잖아요. 100년 전에 집 지다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100년 후에 깨어나도 일할 수 있다고요. 부동산에 어떤 혁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가격은요. 계속 오르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아니고요. 혁신이 없기 때문에. 땅에다 짓고. 100년 동안 전 세계의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가장 수익률이 높았고 연평균 심지어 기업평균 수익률에서 해서 변동성도 적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동산을 투자의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투자 자산으로서.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혁신이 없다.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보시는 그래프는 지금 여러분 계신 미국의 부동산 가격 지수와 홈 오너십 레이트를 비교해 드린 겁니다. 까만색의 홈 오너십 레이트가 올라갈수록 내가 거주하는 집을 샀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언제 삽니까? 사람들은 집을 가격이 오를 때 샀잖아요. 그죠? 동서고금은 막론하고 똑같다니까요. 집값이 오를 때만 내 집 마련을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부동산은 결국 계속 오를 거다. 그래서 결국 올랐잖아요. 다 망한다면서도. 그런데 심지어 빠질 때 한번 보세요. 행동 양식을. 이 오너십 레이트가 빠질 때 어떻게 됩니까? 빠지죠. 이게 부동산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집값이 빠지잖아요. 그럼 내가 살고 있는 집도 팔아 제낀다고요. 왜요? 부동산을 빚으로 샀기 때문에 못 버텨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도 팔아 제낀다고. 버티면 됐는데. 그래서 부동산은 반드시 빠지는 구간이 나와요. 반드시요. 그래서 너무 좋지 않습니까? 계속 오르는데 반드시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변화를 잘 보셨으면 좋겠다. 사실 이 부동산의 두 가지 특징을 아셔야 부동산에 대한 접근이 가능합니다. 투자로 세상을 볼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에 나오는 말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부자는 자산과 투자물을 극히 조심스럽게 관리하는 데 반해 그만큼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빚을 내서 정말로 필요하지도 않는 자동차와 TV를 산다. 자본주의 윤리와 소비 지상주의 윤리는 동전의 양면이다. 이 동전에는 두 계율이 새겨져 있다. 부자의 지상 계율은 투자하라. 그리고 나머지 모두는 구매하고 소비하라.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십니까? 여러분 투자로 세상을 보고 계신가요? 한국에서 지금 난리 났어요. 새 집 사야 된대. 새 아파트. 세상을 투자로 보는 겁니까? 새 아파트, 헐 아파트 안 되나요? 세상을 투자로 볼 때 굉장히 큰 관점의 전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책 받으셨는데 2천 얼마였죠? 2,300만 원? 그거 여기 나가서 파시면 1,000만 원 드린다고 할게요. 그러면 그 1,000만 원 드리면 근데 두 가지 선택 사항밖에 없어요. 몰빵하는 겁니다. 하나는 로또에 몰빵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방법은 채권을 사시는 거예요. 채권은 브라질 채권이에요. 최근 브라질 채권의 금리가 10% 정도 되고 나중에 떨어져도 가격이 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뭘 하실 겁니까? 1,000만 원 생기셨어요. 뭘 하실 거예요? 채권? 나는 복권 당첨이 잘 된다. 있으세요 혹시? 그럼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어떤 게 더 리스키합니까? 어떤 게 더 위험합니까? 투자로 세상을 보면 복권이 더 안 위험해요. 투자로 보면 리스크는 uncertainty예요. 불확실성. 복권은 내가 당첨 안 될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위험하지 않다고요. 브라질 채권은요 망할 확률이 높다고요. 복권에 당첨될 확률보다. 세상의 위험을 불확실성으로 보느냐가 여러분들이 세상을 투자로 보는 거에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그러면 가격보다도 거래량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 자산에서 내가 뭐가 불확실성이 큰 거지를 보게 될 겁니다. 그게 위험한 거니까. 그리고 그 위험한 거에 대응하는 게 투자예요. 제가 미래에셋 다닐 때 예를 들어서 이건 일상생활에도 여러분 통용됩니다. 미래에셋 증권에 다니는데 진짜로 이렇게 점심시간을 앞두고 사내 메신저가 동시에 왔어요. 점심을 먹자는. 하나는 어디에서 왔냐면 누구한테 오냐면 사장님한테. 이광수 위원 혹시 점심 약속 있나? 또 하나는요. 애널리스트를 하면 리서치 어시스턴트가 있거든요. 그럼 보통 신입사원들이 어시스턴트를 하죠. 그래서 그 어시스턴트가 제 일정 관리를 다 하니까 그 친구한테 저한테 메신저가 왔어요. 위원님 혹시 점심 약속 있으신가요? 이렇게. 여러분 누구하고 밥을 먹어야 됩니까? 직원하고요? 사장하고 안 먹어요? 전 무조건 직원하고 먹습니다. 왠지 아세요? 미래에셋 증권 사장은요 뻔해요. 불확실성이 적다고요. 그런데 미래에셋 요즘 들어오는 리서치 센터에 들어오는 신입사원은요 어떤 놈 자식인지 알 수가 없어요.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여러분 세상을 보는 것도 다르죠. 실제로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었다고요. 저 그 친구 만나면 제가 돈을 안 냅니다. 호텔에서 밥 먹는데. 근데 지금 그 사장님 만나면 제가 밥 사줘야 된다고요. 퇴직하셔서. 여러분 진짜 세상을 투자로 보고 계십니까?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게 내 집 마련이건 한국의 부동산을 사시건 미국의 부동산을 투자하시건 투자로 보는 것. 그래야 앵글이 달라집니다. 그거에 오늘 사실은 제가 먼 길을 달려와서 여러분들에게 꼭 전달해 주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집값이 오른다 떨어진다 이거 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자산시장을 투자로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의 노후 생활과 그리고 자산, 아까처럼 재테크 이런 것들을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변화를 인정하시고 세상을 투자로 보시고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그런 생각을 바꾸시는 게 사실은 지금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걸 사야 돼? 어디가 좋아? 이거보다요.
그 생각의 변화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투자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이광수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표님 강연 들으면서 대표님 책이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이 한국에서 베스트셀러로 종횡무진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살 이 바잉에 대한 거예요. 근데 리빙도 포함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삶의 방식을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봐라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게 되게 감명 깊었습니다.